이게 지하철입니까?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은 그렇게 중얼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대중교통 체험 일정이었죠. 그런데 단 3분 만에 그의 표정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전쟁터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군요. 장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날 우리 모두를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5개 노선 체험 내내 그는 메모도 하지 않았고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걷기만 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 48시간 후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안드레이 호로센코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입니다. 도로와 철도, 전력망, 교통안전 전반을 관리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엔 효율성과 비용을 따졌고 전쟁이 시작된 후로는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일이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수없이 다니다 보니 어떤 도시를 보든지 시스템의 단점부터 눈에 들어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도입 비용은 얼마일지, 유지에 몇 명이 필요할지, 사람이 아닌 구조부터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한국 역시 제겐 그저 하나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 강국이니 뭐니 하지만 솔직히 말해 대중교통 분야에선 그다지 기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통 설계는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고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은 나라가 위기 대응이나 복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론 그런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통망은 지금 붕괴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주요 철도 노선의 40% 이상이 끊겼고 도시 간 연결은 곳곳에서 단절됐습니다. 비상수송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와 민원이 반복됐습니다. 예산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지쳐갔고 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교통안전포럼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개최지는 서울. 의전 일정 중 하나로 도시철도 체험도 포함돼 있었죠. 주변 참모들은 반색했지만 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상황에서 도시 지하철을 체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참석하기로 했지만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역이라는 장소도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설명도 그저 예의상 준비된 일정이라 여겼죠. 기껏해야 관광사진 한 장 정도 남기고 돌아가는 코스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서울역 플랫폼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고 예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밀거나 소리를 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선을 넘지 않았고 표정은 단정했으며 몸짓엔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의 피로가 남아있던 내 눈에 그 풍경은 낯설 정도로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낯설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간 문득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정치적 셈법도 아닌 그저 사람과 시스템이 부드럽게 맞물려 움직이는 장면이 충격처럼 다가왔던 거죠. 입술 끝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무언가를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이건 그냥 기차나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첫 충격이 지나고 나자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안내해주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열차가 멈추자 문 앞에 늘어선 줄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갈라졌고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무심한 듯 움직이는 그 풍경은 자연스러운 장면이어야 했지만 제게는 전혀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비상 상황이라며 군인이 교통을 통제하고 시민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줄을 무시하고 먼저 타야 살아남는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그런 기색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고 방송도 없었고 안내 요원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는 이미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통역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질서 누가 만든 겁니까? 통역관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무도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작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강제 없이도 유지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놀랍게 다가왔던 겁니다. 승강장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에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감정은 더 짙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은 어르신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넸고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은 채 옆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이 도시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단지 몇몇 사람이 좋은 시민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된 순간 나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고 누적된 신뢰였으며 보이지 않는 합의였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노약자석은 텅 비어 있었으며 누군가 음악을 듣고 있어도 이어폰을 꼭 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지도를 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던 외국인 여행자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열어 알려주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유창한 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질서, 기술, 배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역관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을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공간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누구도 경쟁하지 않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자리와 순서를 지키는 공간. 만약 우리가 전쟁이 끝난 뒤 이런 지하철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이동수단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를 믿는 방식을 만드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치 낯선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은 채 머리를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음악 소리는 전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탑승한 밀폐된 공간에서 이토록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일시적인 정적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서 있는 사람들조차 서로의 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듯 자연스럽게 위치를 조정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조용함이 단순히 소리가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노약자석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감시나 처벌이 없어도 정해진 원칙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저에게 꽤나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앱을 열어 다음 열차 도착 시각을 확인해 보니 남은 시간은 1분 35초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각이 되자 정확하게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의 시간과 제 손목시계가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탑승과 하차는 혼란 없이 정돈된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시성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신뢰였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 이후 저희 나라의 교통망은 예정보다 지연되는 것이 당연했고 시민들은 늘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응하느라 피로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구조는 곧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불신은 시스템 전체를 흔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그 불신이라는 요소가 애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 속에서 서로 간의 행동도 정제되어 보였습니다. 한 청년이 외국인 여행자가 길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도와주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고 그 모습에는 어떤 불편함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질서, 기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장 안에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지하철은 단지 정해진 위치에 사람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을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안의 오래된 기준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짧은 메모를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지금 이 질서는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라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가장 인상적인 감정은 질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였고 그 안에서 시민들은 설명 없이도 행동하고 기계는 예외 없이 작동하며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체험은 단순한 관광 일정이 아니라 미래 도시 재건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곧바로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운영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 보고서에는 지하철 운영 시스템의 정확도, 시민 참여형 질서, 그리고 기술보다 중요한 의식 구조에 대한 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단순한 사례 전달이 아닌 향후 국가 인프라 재건 방향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보고서가 회람되었을 때 일부 실무자들은 이 시점에 적절한 내용인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의원은 고개를 젖히며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쓴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걸 할 여력이 지금 존재하느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쟁을 겪은 우리와 전쟁 없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 속엔 비난보다는 냉소와 체념이 더 가까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담했고 사람들은 당장 전기와 물, 식량 공급에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 것은 단순히 좋은 설비나 깔끔한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방향에 대한 제안이었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사례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누구도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공식 기록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메일로 보내둔 요약본도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책에 반영되리라는 기대는 그 순간 사라졌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에서 보았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말 없이 줄을 서고 노약자석을 누구도 침범하지 않으며 스크린도 앞에 선 채 조용히 열차를 기다리던 그 풍경. 심지어 외국인을 도와주는 청년의 손짓까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반복됐습니다. 며칠 후 제 개인 메일함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이름 없는 시민이었고
그는 보고서 요약본을 읽었다며 아이도 줄을 서는 걸 배우게 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하루 동안 유사한 메시지가 10통 넘게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달라도 모두 서울 지하철에 대한 궁금함과 그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온라인 청원까지 만들어 한국식 도시철도 문화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도 정치인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시민이 만든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들은 그 질서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고 그 사람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실 안에서 비웃음과 냉소를 마주했을 땐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그날, 제 생각은 다시 확고해졌습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엔 외롭고 작게 시작되지만 가장 깊은 울림은 결국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메일로 전해진 시민들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절실했습니다. 그 안엔 거창한 주장도 없었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촉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도 서울에서 보았던 질서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에게 줄 서는 법을 보여주고 싶다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지하철 플랫폼에 노인을 위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하길 꼭 서울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바뀌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부 내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식 채널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보고서나 제안은 정치적 논의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거대한 변화보다 더 강력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작은 실험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민원 대응이 빠른 중소도시 한 곳을 선택했고 그곳에 서울에서 보았던 일부 시스템을 적용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 단계는 실시간 열차 도착 알림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노선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사용자들이 연동 앱을 통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내 방송 문구를 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딱딱하고 지시적인 표현 대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구성해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험은 노약자석의 시각적 재구성이었습니다. 좌석색을 바꾸고 주변의 배려를 상기시키는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법적인 강제는 아니었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시범 운영 첫날, 저는 조용히 플랫폼을 찾았습니다.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중해진 듯 보였습니다. 도착 전광판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앱을 켜고 다음 열차 정보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석 앞에서 망설이던 한 젊은이가 자리에 앉으려다 멈추고는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주의를 준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분명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 실험은 조용히 그러나 점차 확산되어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이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새로워진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지역 언론도 이를 다루기 시작했고 서울 방식이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 실험을 기술이 아닌 의식의 전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문장이 저는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장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지역시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줄고 통근 시간에 혼잡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다른 노선에도 확대 적용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이 아닌 신뢰, 명령이 아닌 선택, 그리고 강제가 아닌 배려. 서울에서 보았던 그 모든 가치들이 조금씩 제 도시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메일을 보내온 시민들,
앉지 않은 청년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이들의 반응이 우리 도시의 공기를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험은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방 도시의 한 노선에서 시작된 변화가 인근 지역의 관심을 이끌었고 몇몇 도시에서는 직접 담당자를 보내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에서 보았던 장면이 단지 이상적인 예시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에서도 가능한 방향임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질서 교육의 일환으로 이 모델을 시범 적용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정확한 도착 정보 안내, 줄서기 유도, 노약자 배려 좌석의 시각화 같은 요소들이 학교 현장 교육과도 잘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실험이 아닌 공동체 질서와 의식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강제도 없었고 큰 보상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범 도시를 다시 방문했을 때 초등학생들이 열차 도착 전에 조용히 줄을 맞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서로를 따라 움직였고 그 모습은 어느 교통 캠페인보다도 자연스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사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서울처럼 하자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울이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중앙방송에서도 이 실험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하철, 서울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 받은 인상과 그 이후 변화의 흐름을 담담하게 소개했습니다. 방송 이후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우리 도시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의견이 쏟아졌고 몇몇 해외 도시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협력 의사를 전달해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와 배려의 문화가 단지 특정한 나라에서만 가능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실험에 직접 참여했던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노약자석 앞에서 잠시 멈췄던 청년은 이제 자원봉사자가 되어 지하철 이용 안내와 배려 캠페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말 없이도 앱 사용법을 안내하고 양보하는 손짓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울역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인을 향해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던 그 따뜻한 행동이 이제 제 도시의 일상에서도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줄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고 이제는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이 보여준 질서와 배려는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신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느리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때 보았던 장면들은 매일 제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던 사람들, 눈빛만으로 배려를 나누던 시민들, 무심한 듯 다정했던 그들의 태도가 제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었고 그 기준은 제 일상과 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외국의 시스템을 흉내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본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하고 단단하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위에 놓여 있었기에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온 뒤 저는 더 이상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자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묻곤 합니다. 한국은 정말 그렇게 다른 나라였느냐고, 서울은 정말 그렇게 특별한 곳이냐고.
예전 같으면 서울의 교통, 시스템, 친절함을 예로 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질문에 조금은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특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도 일상적이었기에 더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줄을 서는 일, 자리를 양보하는 일, 말 없이 도와주는 일. 그 모든 것이 아주 당연하게 존재했던 그곳은 누군가의 표어도 캠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잘 짜인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조용한 시스템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서울이라는 단어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서울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제 눈빛과 태도에서 그 도시가 남긴 자국을 알아챌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통 시스템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씩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 방식은 더 나은 구조가 아닌 더 나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저를 오랫동안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조용한 태도, 서로를 배려하는 선택,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남긴 것은 한 도시의 기억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